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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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예비경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의원? 예, 어제 100분 토론 아마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면 떠오르는 여배우. 이 발언이 또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 편에 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까지도 나서서 이재명 지사에게 그 바지 발언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눈에 좀 띄었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연이어서 오늘 갑자기 또 오기 전에 뉴스들이 막 뜨겁게 나오는 게, 여배우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또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 이게 미래를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정책 선거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좀 낯뜨거운 논쟁들이 벌어지는 걸 바깥에서 매우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표정이 아닌데요? 즐기는 표정 같은데.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책 선거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지 맞습니다.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 정세균 후보는 본인이 국무총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하시고 국회의장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선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그 당내에서. 그래가지고 민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지금 얘기했듯이 어차피 야당은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텐데, 여당 내에서 정책 선거에서 서로에게 경쟁하고 또 국민들에게 뭔가 민주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거티브 선거해가지고 이겨서 지지율 끌어올리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다르게 말할 게 없어요.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 문제 제기하면 저는 거기에 전혀 관여된 게 없고 문제 없고 부적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좀 건전한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박용진 후보가 굉장히 날카롭게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공세를 펼치면서 이거 본선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폭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같이 박용진 후보의 그와 같은 비판적 메시지를 돌이켜보면 2017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오버랩 되거든요. 그 당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거칠게 공세를 펴부었던 이재명 후보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본선을 생각해서 이런 얘기들 짚고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내용들이 결국 밖에 있는 또 김부선 씨와 일파만파 일이 커져가면서 뭔가 대통령 후보 경선 내내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들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재명 대 타 후보, 이렇게 좀 구도가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제일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이 지지율을 따라가면서 본인이 역전을 시키려면 결국 1위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보다 지지율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지지율이 낮은 사람을 공격한들 본인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1위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야당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만약에 그런 지지율을 유지하면 윤 총장을 주로 이제 공격을 하죠. 타결 삼아서. 그래야 지금 그러죠. 예, 본인이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당내 경선이잖아요. 이게 뭐 야당과 여당이 지금 대결이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는 너무 한 후보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경쟁이 잘 돼서 이게 흥행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뭔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국민면접관을 김경률 회계사를 시켰던 모습들을 보면 그 김경률 회계사가 최종적으로 되진 않지만 김혜영 의원이 이제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를 부리는 김혜영 의원이 면접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혜영 의원의 면접 과정들을 지켜보면 굳이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또 쏟아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이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게 된다면 지난 정권 동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매섭게 비판하니까, 그건 또 상대적으로 지금 후발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또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게 된다면 구태여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만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누가 밥값을 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철수 대표가 내지 않았을까 싶지만, 안철수 대표도 밥을 안 사기로 유명하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정말 어려운 얘기네요. 네. 오늘 뭐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예상대로. 원론적 얘기. 근데 굉장히 뭐 주고받는 얘기들이 화기애애했던 것 같고,
요즘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깊게 관심 갖고 얘기를 하니까 원전 전문가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과학기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진짜 전문가 아니냐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는데 공통된 교집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대통령 후보긴 하지만 네. 국민의 힘으로 흡수돼서 들어가기에는 뭔가 2% 아쉬운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원래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정들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 한 열흘간의 뉴스들을 지켜보면 합당 얘기 없어요. 전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윤 전 총장을 만났으니까 윤 전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더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서 이 그릇 안에 모두를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안철수 전 대표가 같이 슬그머니 손을 잡는 것은 아닌가 여러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분이 만난 것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입당 압박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입당하라고 계속 네. 압박을 해요. 근데 본인의 세력을 더 키우면, 그러니까 밖에서 예를 들면 제3지대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 연대를 통해서 더 그 큰 어떤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입당 압박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눈에 띄는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압박을 하고 혼자만 홀로 서 있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와 이렇게 연대를 하거나 함께 하게 되면 어쨌든 제3지대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단일화 과정이나 아니면 합당 과정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아직 혼자 있어 보세요. 힘이 약해요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나 윤 전 총장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두 분 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제3지대에서 영향력을 키워서 국민의힘과의 어떤 협상 과정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검증의 시간이잖아요. 장모님 그 구속됐고요. 장모 구속됐고 또 재판 있고 김건희 씨, 그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유력한 1등 주자에 대해서 검증 공세를 펴게 되는 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측면도 일부 있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 입장에서는 정치에 몸을 담지 않았던 인사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호된 신고식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대권 주자로서의 검증 과정이 진행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 후보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후보가 공직자로 살아왔다면 공직자로서의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가.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장모의 얘기는 50살이 넘어서 결혼하고 있는 장모의 얘기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고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내용 속에서는 윤 전 총장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과정 속에서의 문제는 드러난 것이 없고 이런 일들이 벌써 꽤 오랜 기간 동안 윤 전 총장에 의해서 흔들고 엑스파일 등등이 나왔지만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굳건하게 버텨줍니다. 그 얘기인 즉슨 국민이 그래도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을 바라보는 기대감들이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김병민 의원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윤 전 총장이 지금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장모나 부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래서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긋고 있긴 하지만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7건이 지금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오늘 또 국민대에서 그분이 이제 아마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논문에 대한 연구 진실성 검증도 들어간다고 국민대가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영부인이 될 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검증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저러한 이유로 김건희 씨나 아니면 장모에 관련된 재판이나 내용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직자에 대한 가족들의 도덕성 검증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해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꽤 정치평론을 오래 해왔는데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검증 속에서 혹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 속에서 부인에 대한 논문 표절까지 검증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지켜본 전례가 있는가를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나 부모가 구속된 경우도 없잖아요.
장모가 구속된 경우. 왜 장모가 전직 구속된 대통령이. 후보. 예, 우리가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50살이 넘어서 결혼했던 후보를 찾기도 쉽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따지게 네, 되면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게 되는데 검증을 하는 건 좋은 상황입니다만은 그 검증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렴치하게 살아오거나 네. 아니면 위법한 행동을 통해서 내로남불의 삶을 살아오거나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래야죠.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오직 후보자 끌어내기에 집중하는 순간 이 대통령 후보 선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재명 지사를 다시 한번 언급했던 이유가 선거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제 다시 신체 검증 또 한다는 거예요. 김부선 씨가 변호사 새로 왔다. 자 지금부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모든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라는 고민들이 들게 되는 거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내내 검증해가지고 결론이 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배우 입장에서는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그 바지를 벗는 그 검증 과정들을 아주대 병원에서 했는데 이거 믿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뉴스는 또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뉴스, 이런 검증의 과정이라는 게 끝도 없이 가게 되는 것들은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 대한 후보들 과정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의원은 자꾸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가족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제 그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 중에 부인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오신 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란이 없었고요. 지금은 논란이 돼서 그 부분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학위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이것이 적절하지 못했다 싶은 내용들도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직 후보자 장관 청문회에서 부인이 학위를 갖고 있다. 근데 학위가 논문 표절이 됐다. 이것도 이제 공직 후보자 검증사항에 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한 여부들까지도 그거는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검증사항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야당이라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인사청문회 가서 얘기 안 하겠어요? 인사청문가 중에서 그동안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논문 표절했는지를 두고 보고 검증한 적은 저는 이게 없는 논문 걸로 표절의 기억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모든 부분들이 다 지금 검증이 되고 뭐 나름대로 검증이라고 표현하니까 수사가 되고 지금 처벌까지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영역은 아니고 어느 영역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그 후보자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게 맞지 않는 수준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 검증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그 부인이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가 있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걸 가만두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조국 생각하지 장관 않아요. 딸에 관련된 문제는 딸의 고등학교 시절의 논문 문제가 결국은 입학에 영향을 미쳤고 입시에 대한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던 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보자가 검증을 받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논문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사실은 더 솔직히 말해서 논문 제목에 대한 영어로 번역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희화화되기에 좋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 공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검증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측면이지만 이게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한번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제목에 그것도 첫 페이지예요. 영어로 유지를 한국말 영어로 유지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국말 유지를 영어로 썼어요. YUJI로. 그건 저는 그 지도 교수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영구 진실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표절 문제예요. 그래서 몇 퍼센트가 될지는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그건 당연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느 영역이 어느 부분은 아니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대선 후보의 부인이나 가족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검증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됐든 도덕적 문제가 됐든 저는 다 검증의 범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검증이 시작되고 지금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시작된 것 같은데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의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저마다 다르겠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당내 전체적인 기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내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의 행보를 쭉 지켜보면서 중요한 건 국민의힘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은 무엇을 따라가냐. 윤석열 총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 민심에 따라갑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주자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돋보이거나 제1야당의 후보로서 이번에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지지를 답보하고 있는 후보가 홍준표. 아니, 황교안. 안 되겠습니까? 아니 구체적인 수치의 지지율에서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이러한 국민들에게 야, 이 사람 정도면 되겠어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지지율이 담보가 된다면 국민의힘 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뭔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윤석열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미지수예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냐에 따라서 지지율 떨어지면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도 계속 버스론을 얘기하는 것도 그 연장상에 봐야 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왜 정치 선언을 했겠습니까? 정치 참여하겠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확고한 지지율을 가지고 끝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본인이 나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에게도 어느 여지가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참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수사나 조사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중간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고 봅니다. 인대현식 기우제 얘기가 다시 한번 생각나는 지점인데요. 윤 전 총장 지지율 빠질 때까지 계속 흔들고 뭔가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그리고 올해 3월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아마 정치 참여 선언하고 나서 저거 딱 시작하고 나면은 그때는 쫙 빠질 거였지만 정치 참여 선언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지만 또 그렇지도 않는 이슈 티키타카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김병민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2년 전 원석이 엄마는 쌍둥이 임신 중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두 아들에게 뇌출혈 증상이 있어서